제가 한동안 공사가 다망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음, 오늘 미국 3대 지수 하락했는데,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스몰캡이 덜 하락했다는 겁니다. 최근 주식시장 보면은,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산타랠리나 이런 거가 없어지고, 그 뒤로는 지금 눈치 보기 행보를 하고 있고요. S&P는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 걸렸지만, 나스닥은 저점까지 내려가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후반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 사실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년에 발생하고, 그게 우려가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줬죠.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수축 위험성이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주가를 계속 1년 내내 조정받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2차 주가 상승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어, 요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2차는 안 만들어지고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이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 차, 스프레드 차는 사실은 경기가 정점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표시하고 있었고, 다른 경제 지표, 뭐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가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경기 수축 국면이나 경기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없었거든요, 작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실물 경제 지표들은 아직 경기 수축 국면으로 내려간다고 인지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아직 경기 확장 국면에서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한참 선반영을 해서 깨졌다는 겁니다. 주식이 지금은 세차게 내려가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향후에 일정 부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가동률이 떨어진다거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주식이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큰 액션이 있지 않은 이상 얘가 붕괴되지,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붕괴돼서 아래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 바닥을 다지는 형상이 보이는 이유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밑으로 내려가질 않고 하방 영역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오늘 주시장 움직인 거 보면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여기 경기 비민감주, 여기 여기 경기 민감주, 여기 경기 비민감주.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처럼 움직이는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 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떨어지는 강도가 뭐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좀 세고, 오히려 밑에 보시면 유틸리티 관련된 게 사실 경기 비민감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죠. 부동산 영역은 이제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세게 빠진 것 같긴 한데, 이 뭐 민감주 비민감주 떨어지는 강도가 그렇게 비슷하고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기보다는 눈치 보기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나온 것들을 좀 보면, 제가 요번 주에 한 번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제조업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일단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거 이제 제조업이었죠. 유럽 서비스 보면 이 서비스업 지수가 여기 이것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회복 국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전부 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다 50 밑에 있기 때문에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하긴 하지만, 경기 수축의 강도가 좀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 통계 당국에서 낸 건 아니고 카이신에서 낸 제조업 PMI 지수 보면 이제 밑으로 더 깨지진 않고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축 강도가 수축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긴 하지만 수축 강도가 더 강해지진 않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여기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이 급락했다가 위로 들려 올라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약간 회복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역시 이제 침체가 심화되다가 다시 반등하는. 2022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제로 코로나 했다가 다시 일정 부분 풀었던 시기가 기억나죠. 그 패턴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미국의 제조업 ISM 제조업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심화 단계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심리 지수, PMI 지수는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 가동률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거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이제 1월 7일 날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지난번 12월 달까지 나온 걸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수축 국면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50 위에 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일정 수준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최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혹은 뭐 크리스마스 상황의 그 강풍이 여기 미국이 난리죠. 눈도 많이 내리고 막 엄청 추워서. 그래서 이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대치가 약간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세차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MI 지수로 본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그 강도는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수축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일정 부분 확장 면에서 있긴 하지만 강도는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약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PMI 지수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의 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니까 많았었는데, 제가 한없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3달러대에서 계속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들려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단기간에 직전에 있었던 110달러대를 넘는 이런 수까지 튀어 올라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06달러나 108달러대 중반, 106달러 언저리에서 그 균형추를 잡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일정 수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요 상황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머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글로벌 경제의 상황을 반영해 보면 100달러 한 중반대 언저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통화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와서 뭐 110달러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많이 내려와 봐야 한 1200원. 1200원대 후반, 중후반부 정도까지 내려오면 끝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내려오면 12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추세적으로 막 계속 내려서 1100원대까지 내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경제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율이 계속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균형추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했던 거가 이제 내려오면서 급락하면서 일정 부분에 이제 균형추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한 가지가 더가 그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보시면 차트로 볼까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잠깐 화면을 정지시켰는데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보시면 4.1대를 넘어갔다 4.2까지 갔었네요. 4.2를 넘었다가 이게 지금 내려와다 다시 들렸는데 3.8,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한 3.8원저리에서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걸리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 정점을 치고 정점을 못 뚫고 조정을 받고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했는데 이게 정점이 아닌 주요 저항 커트라인, 여기 지금 목이죠. 넥라인이죠.
쪽에 넥라인에 걸리고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 3.8, 3.9 가까이 갔던 것 이게 마지막 고점을 친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빨리 내려가겠느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내려가는 것들을 기대하시려면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리려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특히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다른 전체적인 부분의 그 경제 지표들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때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올 하반기나 뭐 이런 정도 수준? 내려간다면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횡보 수준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3.5 밑에 사지 말고 기다렸다 반등하면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씩 제가 매집을 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다 털어넣을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급등했던 것이 다시 급락하고 있고 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유가 보시면 이게 아직 소유 가격이 안 올라왔는데 최근 6개월 이거 맞나? 잠시만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아직 밑으로 또 쭉 내려왔거든요. 천연가스는 아예 아래로 고노박질 쳤습니다. 지금 뭐 스페인, 유럽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누가 올리셨는지 안 올라왔네요. 누가 올리셨나? 정철환 특파원께서 파리에서 올리셨는데 보시면 얘 여름이랍니다. 이거 가스가격이 80%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푸틴 예측한 겨울에 천연가스를 가지고 작당질을 하겠다는 것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이상고온 현상이 지금 미국은 난리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여름 따뜻하고 이게 그러니까 기후 이상 변화가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위기, 인플레이션 관련된 압력에 대한 위기는 이제 일정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미국은 사실 에너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춥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전체 글로벌로 놓고 보면 올해 천연가스 수출 1위가 미국일 거라고 작년에 참. 미국이 전부 다 제꼈답니다. 그 카타르도 제끼고 또 어디였더라? 한 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던가? 하여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순위 러시아를 빼고 그래서 그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압력, 그 푸틴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압력, 에너지 관련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캡을 씌워서 에너지 가격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작동을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는 이 기온과 포함돼서 상승보다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정화 국면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에서 협의해서 또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감축하고 이래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게 하겠는데 이걸 급등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그 연합뉴스 보도에 이건 또 누가 올리셨나? 고일한 기자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최악으로 치닫던 미국하고 사우디 해빙 분위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공동적인 이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지난 11월에 이란이 대규모 시위 등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우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 지역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급파해서 이란의 공격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무엇인가 이 시간 이후로 뭔가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 얘기도 나옵니다. 비탄식의 미국 정부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쇼크지 비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석유 생산된 상황도 사실 지난번에 중간선거 전에 증산을 좀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에 따라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그나마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뭐
필리핀이든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균형 외교로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는데 미국에 절대적으로 친밀을 하던 국가들이 점점 자기 중심의 외교도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절대적 강대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패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중심을 잘 잡고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지금 단신을 좀 더 볼 건데 이제 공화당이 미국의 의회를 마비시키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이제 김윤진 기자께서 1월 5일 날 올리셨는데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당에서 뽑는 연방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데 6차례 표결에도 의장 선출이 실패했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밑에 보시면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공화당 강경파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원으로 나오려면 218표를 획득해야 되는데 선출되려면 그런데 메카시는 208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강경파가 20표를 다른 사람한테 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20표를 여기 합해보면 22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득표를 했을 건데 보시면 민주당이 212표잖아요. 민주당이 더 많아요. 메카시보다. 그러니까 이 강경파 있는 애들이 이 메카시한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게 보면 여기 보면 연방정부 재정적자 금지 뭐 이거야 뭐 그렇다 쳐더라도 여기 보면 연방 공무원 해고 연방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있지만 미국 각 주별로 주법하고 뭐 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충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들은 각 주의 그 권한을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연방보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여기 뭐 연방공무원 해고 및 임금 삭감을 위한 의회 권한 강화. 그러니까 의회가 연방의 힘을 줄이고 각 주의 힘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 국경 이민 차단, 국세청을 해체하겠답니다. 이민, 임시 중단, 성소수 점제에서도 극단적인 극우 성향. 좀 전에 전 세계가 각국이 자기 나라 이익 중심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뭔가 그것도 국가 전체가 아니고 주 단위별로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념 전체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몰리고 있는 서방은 서방 아닌 건 아닌 곳 그 다음에 극우 좌파 뭐 이런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교를 한쪽 방향으로 몰리기보다는 중간에 잘 외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호주에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겠다 뭐 호주는 친중파가 들어섰거든요 정권이. 아주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나 잘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다른 단신을 좀 보면 테슬라인데 김정화 기자가 한국경제 1월 5일에 올렸습니다. 12월 중국 판매 한 달 만에 44% 급감했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테슬라는 12월에 55,796대 전기차를 인도했는데 한 달 전에 11월에는 10만 대 넘었습니다. 44% 급감했죠. 근데 중국의 최대 라이벌인 비아디는 23만 4천 훨씬 더 많죠. 한 4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GM하고의 합작자 이거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테슬라보다 53% 이상 판매량이 많았답니다. 제가 테슬라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성장주에서 빠지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주를 생각해보면 사실 과배수거든요. 현재 허배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테슬라 가격이 지금 계속 급락했는데 주가가 반등이 미비하죠. 과매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붕괴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반등해서 움직이면 붕괴라는 개념보다는 버틴다는 개념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강건택 기자께서 연합뉴스에서 1월 6일 날 올리셨는데, 한때 사회금융가 몰렸던 밈 주식 중에 하나인 매드베스 비욘즈 요거가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현금이 말라가지고. 이미 뭐 그 아크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멘텀은 다 깨지고 박살났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래는 알 수 없긴 하지만 혹시나 과거에 열광이었던 주식들을 들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상당히 많이 빠진 우량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구글이라든가, 혹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라든가. 메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글도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은 아직 저점을 친 것 같진 않고, 물론 주식시장이 다시 빠지면 다 저점 문제는 의미가 없고 밑으로 더 밀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올내 주식시장, 올내 안에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대에 글로벌 주식들이 모두 다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그때도 그때 상황이 되면 이제 좋지 않은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고 털고, 상대적 우량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구글 뭐 이런 쪽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갈아타서 오히려 회복을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들어서 밈주식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얘가 별다른 게 없는데 길어졌네요. 정리하면 달러 인덱스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가 일정 부분은 바닥을 그리는 것 같다. 두 번째, 10년 국채 수익률이 반등이 끝나고 이제 3.89 정도가 반등이 끝나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건데 계속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 일정 부분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힘을 잃으면서 조금씩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